송지호 이하나의 생활경제 뉴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다는 가문?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재산이 무려 5경 원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잖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한 가문의 실체와 전설, 그 사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막대한 부를 쌓았는지, 실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음모론 같은 거요. 그런 건 어디까지 사실인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가문의 시작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시작은 18세기 중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 지역이었어요. 창시자인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은행 심부름꾼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아, 정말요? 은행 심부름꾼에서 시작해서 대단하네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작은 고물상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특히 그 희귀 주화 거래에 재능을 보였는데 이걸 통해서 당시 헤센 카셀 영주 빌렐름 공, 나중엔 빌렐름 9세가 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주화 거래로요. 신기하네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나폴레옹 전쟁 때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마이어가 빌렐름 공의 자산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냈어요. 목숨을 걸고? 네, 이게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엄청난 신용으로 이어진 거죠. 신용이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왕실 재산 관리 또 자금 조달 권한까지 얻게 돼요. 마이어는 이때 이미 신용과 정보력, 이게 사업의 핵심이라는 걸 간파했던 것 같아요. 가문의 기틀을 그렇게 마련한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5 아들들을 유럽 각지에 파견하잖아요. 이게 그냥 사업 확장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마이어는 아들 5을 프랑크푸르트 본점을 포함해서 빈, 런던, 파리, 나폴리 이렇게 당시 유럽의 금융 중심지 5곳에 보냈어요. 네, 핵심 도시들이네요. 이게 단순히 지점을 늘린 게 아니라 각 도시의 금융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뭐랄까 그 시대에는 정말 혁명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예요. 정보망이군요. 네, 이 정보망이 당시 어떤 국가의 정보기관보다도 빨랐다는 평가도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죠. 셋째 아들 네이센 로스차일드. 런던에 있던 네이선이 워털루 전투 결과, 그러니까 영국의 승리 소식을 남들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하루 먼저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바로 그 정보망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일부러 영국 국채를 막 팔아치워서 시장에 영국이 졌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일부러요? 네. 그래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걸 헐값에 다시 싹 사들여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같은 분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 19세기 반유대주의 선전물에서 만들어진 허구에 가깝다고 주장해요. 반유대주의요? 네, 로스차일드가 빠른 정보망을 이용해서 이득을 봤을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를 그렇게 조작했다는 건 좀 과장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진실이 뭐든 간에 이 이야기 자체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뭔가 신화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그 글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했어요. 유럽 각국 정부의 전쟁 자금을 빌려주고 금융계를 거의 장악했으니까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남작 자기까지 받았고요. 대단했네요, 정말.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했다면서요. 네, 리오틴토 같은 광산회사나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에도 투자했고요. 또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시오니즘 운동, 그러니까 유대인 국가 건설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시오니즘 운동이요? 네, 사제를 털어서 팔레스타인 지역 땅을 사들였는데 이게 훗날 이스라엘 건국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80%가 그 사람 기여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력이 엄청났군요. 이러니 음모론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 숭웅빙의 화폐 전쟁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네, 저도 들어봤어요. 거기서 로스차일드 가문 재산을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6경 원이 넘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가문이 미국 연준, 페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를 뒤에서 조정하고
뭐 경제 위기까지 일으킨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게 학계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과장된 주장으로 봐요. 자, 여기서 재산 규모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음모론에서 말하는 50조 달러는 사실 근거가 좀 희박해요. 좀 더 현실적인 추정치는 가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자산을 다 합쳐서 대략 1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거든요. 아, 150억에서 200억 달러요? 50조 달러랑은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엄청난 돈이지만 50조 달러와는 차이가 크죠. 그리고 뭐 로스차일드 그룹 같은 특정 회사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규모는 한 5조 원, 달러로 치면 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5조 원. 음모론 수치랑은 정말 간극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세계 경제 위기 같은 복잡한 문제를 어떤 단일 가문이 좌지우지한다는 시각 자체가 좀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현실과 음모론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군요. 근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한테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문은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프랑스 가문은 추방당하는 등 정말 큰 시련을 겪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활동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고 뭐랄까 좀 비밀스러워진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더 베일에 쌓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마쿠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과거와 같은 그런 압도적인 금융제국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현재는 이제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나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처럼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투자은행 쪽이군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샤토 무통 로칠드 같은 와인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또 다양한 자선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와인도 유명하죠. 그렇죠. 물론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훨씬 축소되고 전문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가문의 문장에 라틴어로 콘코르디아라고 새겨져 있거든요. 협력, 조화라는 뜻인데 이게 그들의 상공 비결. 뭐 방식은 변했지만 그 근본 정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협력과 조화, 가문의 모토 같은 거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의 작은 고물상에서 시작해서 19세기 유럽 금융계를 지배했던 정말 역사적인 금융 명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워털로 전투 일화라든지 화폐전쟁 같은 책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좀 부풀려진 면도 크고요. 맞습니다. 신화와 현실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는 훨씬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가문의 흥망성쇠를 보면 결국 신용, 그리고 정보력,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즉 협력이라는 요소가 부와 영향력을 만드는데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왜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은 과거처럼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조용한 행보를 선택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들의 변화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부와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